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쿠션의 저자 조신영 작가님의 최신작 엘리베이션 파워를 세 번째 만나는 날입니다. 저자는 먹구름 아래 사회적 날씨에 저항하며 의미를 향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이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엘리베이션 파워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 과연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엘리베이션 파워 조신영 2장 대오각성 소년의 절박한 도보 여행 산티아고 순례를 꿈꾸고 계신가요? 800km 구간은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30에서 40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능한 거리입니다. 하루에 25km 이상을 꾸준히 걸어야 하는 강행군입니다. 자기 발견을 위한 낭만적인 걷기인 산티아고 순례길과는 차원이 다른 두 흑인 소년의 절박한 도보 여행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870년 남북전쟁이 끝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인을 태운 마차 뒤에 노예 출신 흑인 소년이 뛰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햄프턴에 가면 흑인을 위한 무료 학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고향 웨스트 버지니아 몰든을 떠난 겁니다. 요즘에야 차로 1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가난한 흑인 소년 부커 워싱턴은 걷고 뛰고 힘들면 또 걷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000km 거리를 50일 동안 달려온 부커 워싱턴은 햄프턴 인스티튜트에 도착합니다. 어렵게 도착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소년은 털썩 주저앉고 말지요. 딱하게 생각한 안내인이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볼 테니 여기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부커를 교실에 남겨놓은 채 안내인은 나가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느니 청소나 해야겠다고 생각한 부커는 교실 안의 먼지를 털고 거미집을 쓸고 책상 위까지 말끔히 청소합니다. 선생님 몇 분이 복도 유리창을 통해 부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청소에 열중하던 부커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부커, 자네를 기쁜 마음으로 입학시키도록 하겠네.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1000km를 달려온 소년을 받아들입니다. 부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소년이 훗날 미국 흑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인물 부커 워싱턴입니다. 부커 워싱턴의 삶에 감명을 받은 아프리카의 한 소년이 있습니다. 나이는 15인지 17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엄마도 아들의 정확한 나이를 모릅니다. 소년에게는 야심찬 꿈이 있습니다. 고향 말라위의 작은 마을을 떠나 동부 아프리카 항무지를 가로질러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북쪽으로 걸어간 다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꿈이지요. 소년은 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부모는 까막눈이라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먼 곳인지도 모르고 떠나는 아들을 그저 눈물로 배웅하지요. 1958년 10월의 일입니다. 먼 여행을 위해 소년이 준비한 목록입니다. 책 2권, 성경과 철로 역정, 닷새분 식량, 호신용 작은 도끼, 담요. 이 4가지가 먼 여행을 위한 준비물 전부입니다. 소년은 꿈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의 영웅은 에이브러햄 링컨과 부커 워싱턴 2사람입니다. 이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고 싶었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소년은 잘 압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최고의 교육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은 결심하지요. 동전 한 입 없고 배삭을 낼 방법도 없지만 그런 것은 개의치 말자.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 나는 모른다. 대학에서 나를 받아줄지 어떨지 모른다. 그것도 개의치 말자. 카이로는 장장 6,800km나 떨어져 있고 그곳까지 걸어서 가려면 수백 개의 부족이 사는 마을을 무사히 지나야 하지만 그것도 개의치 말자. 그 부족들은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50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개의치 말자. 소년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나라에 가겠다는 꿈 말고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몰아냅니다. 소년의 이름은 레그손 카이라입니다. 꼬박 닷새 동안 아프리카의 험한 산악지대를 걸었지만 겨우 50km를 지났을 뿐입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앞으로 6,750km를 더 걸어가야 하는데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 가난하고 무식한 인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그손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걷는 것을 멈추지 않겠어. 죽을 때까지 해보는 거야. 쓰러져 죽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어. 자신에게 약속하고 계속 걷습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과 동행도 했지만 대개 혼자서 걷습니다. 간혹 일자리와 잠잘 곳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야생 열매를 찾아 끼니를 때우지요. 점점 야위었고 쇠약해집니다. 결국 열병에 걸려 쓰러집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를 둘러엎고 마을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레그손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품에 안고 있던 2권의 책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따라 빠진 2권의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요. 불멸의 고전 2권, 성경과 철로 역정이 소년의 목표와 꿈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줍니다. 험난한 여행을 시작한 지 15개월째, 1960년 1월 19일, 고향에서 1500km 떨어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걸어서 도착합니다. 소년은 몸도 튼튼해지고 생존 기술과 여행의 방법 또한 훨씬 많이 터득하게 됩니다. 소년은 캄팔라에서 6개월을 머물며 돈도 벌고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을 찾아냅니다. 사진이 실린 미국 대학 편람을 손에 쥔 겁니다. 사진 한 장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캠퍼스의 모습이 친밀감이 느껴지는 학교를 발견합니다. 새파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아름다운 분수와 잔디로 장식한 그 대학은 워싱턴주 마운틴 버넌에 있는 스케지밸리 대학입니다. 대학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춥니다. 레그손은 스케지밸리 대학 학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장학금을 신청하지요. 만약 거절 편지를 받으면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도서관에 머물며 다른 대학들에 계속 편지를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스케지밸리 학장은 편지에 감동합니다. 입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장학금과 숙소, 일자리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소년의 꿈 한 조각이 이뤄집니다. 아직도 장애물이 첩첩산중입니다. 미국에 가려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했고 여권을 받으려면 말라위 정부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왕복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여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녀는 다시 펜을 집어듭니다.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선교사에게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들은 즉각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해 레그손의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여비를 마련하는 일은 조금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레그손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발걸음을 다시 옮겨 북쪽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카이로에 도착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구두를 사지요.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스케지밸리 대학 교문을 맨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한푼 없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 소년의 꿈을 쫓는 도보 여행 소문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과 대서양을 건너 미국 워싱턴주 마운트 버넌까지 퍼집니다. 마지막 고비였던 항공운임 $650는 스케지밸리 대학 학생들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순식간에 마련됩니다. 소식을 들은 레그손 카이라는 그 자리에서 탈진해 쓰러집니다. 집을 떠난 지 2년 2개월 만인 1960년 12월 레그손 카이라는 스케지밸리 대학에 도착합니다.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한 책 2권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향해 높이 쏟은 대학 교문을 자랑스럽게 들어섭니다. 훗날 이 소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존경받는 작가로 발돋움하지요. 레그손 카이라는 말합니다. 나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소년이 품은 2권의 책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위대함을 향한 배움의 열정과 꿈이 그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 빛은 등대가 되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3장 엘리베이션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의 결심, 바뀌는 세상. 1년에 해가 50일밖에 뜨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315일은 구름 짙게 들이우고 눈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나라입니다. 전쟁에 패해 북쪽 영토 대부분을 노르웨이에 뺏겼고 50년 후에는 3분의 1을
프로이센에 마저 뺏깁니다. 남은 땅은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황무지. 나라 자체가 괴멸 위기에 처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며 술과 노름, 다툼과 폭력으로 비참한 날들을 보냅니다. 날씨처럼 우중충한 절망의 연속이었지요. 교육제도는 참으로 이상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한스라는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영토 대부분이 노르웨이에 넘어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어요. 끊임없이 외우게 하고 시험 보고 아이들을 처벌하는 학교는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지옥이라 했던 한스는 덴마크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앙 안데르센입니다. 200년이 흐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덴마크는 UN 행복지수 조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세계에서 최고 행복한 나라로 뽑혔습니다. 부패지수는 가장 낮고 언론의 자유는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가 이 작은 나라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변화의 중심에 한 시인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시인은 잘못된 교육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농촌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설립하고 그 이름을 폴케호이 스콜레로 짓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교육을 시도합니다. 모든 시험을 없앤다. 암기 위주의 교육을 철폐한다. 책과 토론으로 교육한다. 전 국민을 교육한다. 죽은 지식을 주입해 아이들을 괴롭히던 교육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 중심, 즉 책 중심 교육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흥미진진한 토론 위주 수업으로 교실을 확 바꾸어 버립니다. 나아가 교육은 아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며 전 국민이 평생 지속해야 할 과정으로 계몽하고 폴케호이 스콜레를 농민 기숙학교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덴마크 전역의 폴케호이 스콜레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지요. 그 시인이 덴마크의 국부로 불리는 그룬투비입니다. 그룬투비는 동화작가 안데르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와 교류하며 덴마크의 정신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덴마크여 깨어나라.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참된 덴마크인은 인간의 자유와 독립과 존엄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부자가 적고 가난한 자는 더 적을 때 사회는 풍요로워진다. 그룬투비 한 사람이 깨어 있었고 동행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있었기에 덴마크라는 피폐한 나라는 2세기 만에 울창한 숲으로 가득한 세계 최고의 풍요로운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득실거리고 총기 난사가 비일비재하며 분쟁과 테러로 얼룩진 강대국가는 다른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쉽게 믿기 어려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구 한 모퉁이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큰 위로입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길들여져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정답을 맞히기 위해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려 애쓰며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일그러진 교육입니다. 한스 크리스티앙 안데르센이 공포에 떨었던 그 교육이 바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아닌가요? 주입하고 시험치고 결과로 아이들에게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교육.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든 한 교사의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지구온난화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말하지요. 나 한 사람 어떻게 해본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어쩔 수 없지. 9살 꼬마 펠릭스 핑크 바이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친구들과 삽과 묘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룬투비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외치면서 동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지 고개를 돌리고 자기 문제에만 집착할 때 저 멀리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함께 별을 바라보는 이들을 부지런히 찾아 연대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기를 기도합니다. 9장의 히든 카드. 교통사고를 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 15톤 덤프트럭과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느라 왕복 2차로 좁은 국도를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덤프트럭 하나가 중심을 잃은 채 뒤뚱거리며 제 쪽으로 달려옵니다.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순간 트럭이 제 차를 덮칩니다.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덤프트럭은 제 차 왼쪽 백밀러 부분에서 뒤 트렁크까지 콱콱콱콱콱 굉음을 내며 충돌한 후 도로로 이탈해 저만치 논두렁에 뒤집힌 채로 바퀴만 무심하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1000분의 1초 차이로 가까스로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명문대 4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2000년 7월 마지막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늦은 밤 귀가를 준비 중입니다. 오빠가 차로 마중을 나오지요.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차를 멈추고 기다리던 중 차 뒤편에서 쾅 하는 굉음이 들립니다. 이내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들 쿵 쿵 쿵 쿵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신 나간 사내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대열로 질주한 것이 연쇄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학생이 타고 있던 차량도 트렁크가 박살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여학생은 정신을 잃습니다. 운전석의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차 밖으로 뛰어나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조수석의 동생을 꺼내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동생은 죽은 듯 꼼짝하지 않는데 불길은 몸으로 옮겨붙어 타오르지요. 티셔츠를 벗어 불길을 잡습니다. 동생을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순간 승용차는 폭발합니다. 쾅! 쾅!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입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곧 사망할 수 있으니 미리 작별 인사를 나누세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호흡기를 끼우고 폐에 가득 찬 유독가스를 빼기 위해 튜브를 박은 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립니다. 일주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쟁하던 여학생은 한 고비를 넘겨 생명을 건집니다. 이지선 씨 이야기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기분이 이럴 거예요.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맞고 화상치료실로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녀는 기억합니다. 화상 입은 다리를 보았을 때 살색 피부가 다 사라지고 생닭에서 보았던 흐늘흐늘한 근육과 노란 지방 덩어리, 흰색 뼈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극심한 통증, 사라진 손가락, 밥 한 술 씹을 수 없는 치아, 몸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소독할 때는 지옥이란 게 이런 고통이겠구나 생각합니다. 비명을 지르다 고통스러워 정신을 잃습니다. 병상에서 투쟁하던 어느 날 이지선 씨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이 질문이 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운명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느 날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지요. 마음속에서 울리는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하필 나냐고요? 그럼 나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쳐야 했니? 그렇구나. 왜 하필 나야 하는 질문은 다른 사람은 다쳐도 괜찮다는 생각이었어. 그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없었지요. 엄마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손가락 절단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네. 화상을 입지 않은 두 발에 눈이 머뭅니다. 찾았어요, 엄마. 불에 타지 않는 두 발, 씻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른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책을 쓰자. 온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녀가 꺼내든 첫 번째 히든카드는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을 당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가 쓴 책이 어쩌면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찰스 스윈돌 박사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내게 벌어진 일이 10%라고 하면 90%는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이 결정한다. 이 명제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내게 벌어진 일이 90%이고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으로 바뀌는 건 10%도 안 된다. 어쩌면 내게 벌어진 일 99%이고 내 반응으로 바뀔 가능성 1%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벌어진 일 99%에 대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찰스 스윈돌의 멋진 문장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생이란 10장의 카드가 주어지는 게임이다. 한 장은 이미 상대에게 보인 패고 나머지 9장은
히든카드다. 내가 어떤 순서로 카드를 내미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지선 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고를 한 장의 노출 카드로 여깁니다. 자신에게는 9장의 히든카드가 있다고 믿는 거지요. 책을 쓴다는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 세상에 던집니다. 연필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짧은 손가락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책은 이지선 씨 자신을 바꾸고 세상에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선 씨는 두 번째 히든카드를 선택해 뽑아듭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어. 유학을 선택하지요. 보스턴 대학원 재활, 상담학 석사, 이후 컬럼비아 대학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녀는 지금 국내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SBS 힐링 캠프에 출연했던 지선 씨는 인터뷰가 끝날 무렵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이번 녹화는 시청률 높겠다 생각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MC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TV로 제 흉한 모습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뭐지? 멀쩡한 몸을 갖고 건강한데 더 잘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MC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건강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교해서 감사가 나온다면 여기 미모의 여자 MC분과 비교하면 그 감사는 당장 불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는 진짜 내 모습으로부터 우러난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지선 씨는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9장의 히든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인지 생각에 잠깁니다. 사막을 숲으로 바꾼 여인. 중국 내이멍구 마오우스의 징베이탕은 끝없는 사막입니다. 과거 비옥한 초원이었지만 거침없이 먹어치우는 양떼와 무분별한 벌목으로 지역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황사 발원지가 이 지역입니다. 우물도 없고 새도 날지 않고 풀 한 폭이 없고 사람의 발자국도 없는 황폐한 죽음의 땅입니다. 20세 꽃다운 처녀가 이곳으로 시집을 옵니다. 결혼식도 없고 하객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 아들이 사는 징베이탕 사막 토굴 앞에 노새에 싣고 온 딸과 짐 한 꾸러미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내 집이다. 애원하는 딸을 외면하고 아버지는 떠납니다. 그녀는 한 달을 눈물로 지냅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것은 모래바람뿐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친 듯 달려갑니다. 사막의 행인은 웬 여자가 자기를 쫓아오자 걸음을 재촉해 도망쳐 버리지요.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다가
토굴로 뛰어가 세숫대야 하나를 가져옵니다. 대야로 그 발자국을 덮습니다.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며 외로움을 달래지요. 그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마냥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여기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꽃이 피고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올 것 아닌가? 한계를 뛰어넘는 발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과감한 생각을 했는지 불가사의합니다. 20살 그녀는 그 생각을 선택합니다. 세숫대야 속 발자국을 보면서요. 왕복 19km 사막길을 걸어 묘목 한 그루를 사옵니다. 사막에 물이 있을 리 없습니다. 우물까지 또 걷습니다. 양 어깨에 물통을 쥐고 하루에 40번씩 우물을 오가면서 물을 길어옵니다. 하루 이틀 마을에 가서 묘목을 사오고 40번씩 우물을 오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1988년 3월 29일 잊을 수 없는 그날 아침 일찍 양수 묘목을 등에 업고 징베이탕 남쪽의 큰 모래 언덕을 넘어가는 길이었다. 현기증이 나면서 갑자기 쨍한 햇살이 눈을 찔렀다. 한 손으로 눈을 가리려는 순간 그만 헛다리를 짚어 언덕 아래로 구르고 말았다. 등에 진 나뭇가지가 온몸을 찔러댔다. 그게 사단이었다.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살았을 뿐 세상 구경도 해보지 못한 아이는 황량한 모래 언덕에 묻혔다. 간절히 기다려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일화를 다룬 책 사막에 숲이 있다는 이렇게 말하지요. 정수리에 불을 붙일 것처럼 이글대는 태양 아래 물기 하나 없는 모래 위 사실 어린 나무들에게 무작정 살아남아 달라 하기에는 염치 없는 환경이었다. 나무에게도 생존을 위한 조건이 있기 마련인데 이건 해도 너무한 악조건이 아닌가. 나무를 심은 날로부터 며칠 뒤에는 미운 모래바람이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정신을 쏙 빼놓고 금이야 오기야 업어 심은 나무들을 무차별 습격했다. 드센 모래 장벽의 행렬 끝에서 그녀가 본 것은 허리가 동강 나거나 모래를 무덤 삼아 죽은 나무들이었다. 그야말로 전멸이었다. 남편 바위완상과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우물을 오가는 일을 30번 넘도록 반복합니다. 매일 묘목을 사서 심고 죽은 나무를 뽑는 일을 반복하지요. 그녀가 흘린 눈물의 피와 땀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녀는 여의도 면적 10배 크기 사막 땅 1400만 평을 울창한 숲으로 일구어냅니다. 첫 아이를 사막에 묻었지만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토굴이었던 신혼방은 이제 어엿한 숲속 저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인위전, 제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인간 정신이 뿜어낼 수 있는 불굴의 의지를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쓸 줄 모르고 재간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입니다. 이 위대한 사막 여인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모든 지식인들 앞에서 보란듯이 외치고 있지요. 인위전, 잊을 수 없는 세 글자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흙을 쌓아 산을 만들 때
겨우 한 삼태기 분량의 흙도 채우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다면 내가 멈춘 것이다.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을 할 때 겨우 한 삼태기 분량의 흙을 갖다 부었을 뿐이라도 일을 진척시킨다면 내가 진보한 것이다. 멈출 것인가,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인가, 갈등하는 우리에게 인위전은 도전합니다. 멈추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선택하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엘리베이션 파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